자, 수업 시작할게요.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시험을 보는데요. 우리가 이제 행정, 쟁송, 기승전결 뭐 이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여기가 이제 소송 요건, 기술, 그 다음에 이제 본안, 그 다음에 판결. 뭐 상기가 되니까 저도 글씨가 좀 빨라진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가 소송 요건이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원고 적격부터 뭐 관할까지 이렇게 해서 쭉쭉쭉쭉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참 약하지만 소변경, 그 다음에 관병청, 관련 청구 병합, 그 다음에 집행 정지, 그렇죠? 그 다음에 첫 추변,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올해는 여기서 꼭 나올 거란 말이에요. 기술에서. 그렇고 그 다음에 전에 있는 본안이라는 건 결국엔 본안에서 이제 주체 절차 형식 내용에서 문제가 된다. 이건 뭐 우리의 영역은 아니지만 이 영역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그 다음에 이 영역에서 뭔가 리젝트가 됐을 때 기각 판결이 나온다라는 거, 그 정도로 우리가 파악하고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판결의 효력이 중요하고, 그 효력의 가장 행정쟁송법적 유니크한 가장 핵심적 효력이 이제 기속력이고, 그 기속력이 거부 처분인 경우에 재처분 의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간접 강제, 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전 범위가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취소 소송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특별하게는 관병청에서 이 관련 청구에는 부반청도 있고, 그 다음에 국가배상 청구도 있죠. 자, 그러면은 제가 누차 강조했듯이 이 소송요건 파트에서 한 60%의 시험이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20, 그 다음에 여기서 20, 보통 평균적으로 이렇게 포트폴리오가 구성이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3기를 수업을 하는 본래적인 취지는 실전적 연습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소송요건 파트에서 오늘은 원고 적격부터 대상 적격까지 출제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실제 시험을 보는 건 별로 도움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실전적이 아니잖아요. 짜고 치는 거잖아요. 짜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우리 시험은 기승전결 전범위로 해서 5번의 시험을 볼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실전적인 연습을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점검한다, 스스로. 그렇게 해서 하고, 그 다음에 문제의 구성 자체도 여기 여러분에게 설시한 바와 같이 기에서 한 60%, 승에서 20%, 결에서 한 20%.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소송 요건부터 그 다음에 승에 있는 소송 기술, 그 다음에 판결의 효력과 관련된 부분을 전범위에서 단원의 경계가 허물어진 상태에서 내가 얼만큼 빠르게 쟁점 파악하고 현출하는지의 연습을 정말 인텐시브하게 5번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수업은, 근데 여러분 이렇게 5번의 시험 속에서 걸려지는 쟁점들 있잖아요. 그 쟁점들만 다 해도 사실 차고 넘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업이 부족할 거에 대한 걱정은 할 필요가 없이 여러분들이 실전적 연습을 내가 과연 얼마만큼 실전과 동일하게 수행해서 그 효능감, 그렇죠? 여기를 통한 효능감이 3기를 통한 효능감이 여러분들이 이제 실전 시험에서 종 땅 치면 그때 집중력으로, 그렇죠? 곧바로 이렇게 전환될 수 있도록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했던 거 그대로 집중해서 딱 들어가게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시험을 안 보는 취지는 기승전결 전체 단원의 시험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기승전결과 관련된 쟁점을 한번 훑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를 기반으로 해서 다음 주부터 시험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검토 사례 한번 볼까요? 검토 사례에서는 기재부 예산 편성 프로그램 개발 공공 입찰 공고에 갑을평 3개 업체가 지원을 했고 기재부 장관인 처분청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 입찰 참가 자격 정지 6개월을 부과했다. 그럼 여러분들이 시험을 딱 보자마자 중요한 부분은 처분이 몇 개인지, 그 다음에 그 처분이 뭔지, 그거는 당연히 언더라인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입찰 참가 자격 정지 6개월 부과, 이게 핵심이에요. 거기다 언더라인 하고요. 이걸 중심으로 이제 쟁점이 파생이 되는 거죠. 한편 갑은
기재부 장관의 국책사업 공모의 지원, 그렇죠? 지원에다가 여러분 동그라미 치고, 그러면 지원이 있으면 선정이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뭘 물어볼까요? 경원자를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지원이 있으면 선정이 있는 거고, 선정이 있으면 누군가는 떨어지고 누군가는 되는, 제가 죽어야 내가 사는 그런 상호 배타적인 관계가 성립한다는 거니까, 그 국어적인 여러분들이 뭐라 그래야 될까요? 국어를 딱 보고 쟁점을 딱 연계하는 그 수학적 능력,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고도로 지금 딱 세팅이 돼야 돼요. 갑을병 중에서 을만이 승인 처분을 받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갑과 병이 나가리가 됐다라는 거죠. 그렇죠? 을만 됐으니까. 자, 갑은 그러면 이제 문제 삼고자 하는 애는 을이 문제를 삼으면 또라이인 거고, 그렇죠? 그래서 갑이 문제를 삼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재부 장관의 전체 처분에 대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참조법령을 보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는데, 시행령은 우리가 볼 필요가 없죠. 우리 쟁점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시행규칙을 보니까 여러분 문제에서 시행규칙이 나온다면 결국에는 제재처분 기준이 안에 박혀있는 형태로밖에 나올 수가 없단 말이죠. 결국에는 그거는 협의회 소액에서 가중적 제재 사유의 전제요건이 되는 경우가 시행규칙 형식의 제재처분 기준에 박혀있는 경우에 대한 쟁점, 그걸로밖에 출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3기에서 중요한 거는 시행규칙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딱딱딱 스펙트럼을 딱 라콘을 하는 거죠. 그러면 기에서 뭐예요? 소송 요건 중에 협의회 소액, 협의회 소액에서 뭐예요? 부가 권반, 거기서 가. 딱 이렇게. 저만 그런가요? 그래서 여기서 딱 기. 그렇죠? 그 다음에 협의회 소액, 협의회 소액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4가지의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가중적 제재 사유의 전제 요건이 여기에 박혀 있는 경우, 이렇게 딱딱딱 돼야 돼요. 자, 그러면 거기 일반 기준 한번 볼까요? 일반 기준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일반 기준 과목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따라서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릴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야? 가중사유란 말이에요. 가중사유. 그러니까 가중이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될 수 있다라는 게 시행규칙 형식의 제재처분 기준에 박혀 있는 케이스구나라는 걸 여러분들 직관적으로 바로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기와 관련된 소송 요건, 자, 이런 것들이 충족되어야지만 본안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와 관련된 부분에서 소송 요건, 이게 이제 우리의 시험에 60점을 차지하는, 그렇죠? 그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의 여러분의 논리적인 흐름의 공통적인 그 플로우는 뭐가 돼요? 여기서는 기본적으로는 처분청이 있고 갑이 있고, 얘가 때리면 얘가 법원에다가 이렇게 시비를 거는데, 기본적으로 얘가 추구하고자 하는 게 공익인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법에 의해서 법치 행정을 하기 때문에 얘가 1차 판단, 그 다음에 시비를 걸고 혹시라도 잘못할까봐 2차 판단, 이렇게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법의 주인공은 얘란 말이에요. 얘. 그러니까 얘가 판단하고자 하는 부분이 최대한 존중되도록 하기 위해서 공정력도 부여가 되는 거고, 얘가 판단 때릴 때까지 그대로 이렇게 런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무나 무엇에게나 언제나 뭐 어떻게나 뭐 항상 뭐 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얘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실현,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소송 요건의 기본적인 베이스의 포인트는 뭐예요? 엄격하게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나가리 되면 각하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지만 너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국민이 배제되니까 결국엔 권익 증진을 위해서 확대해야 되는 거. 교수님들의 역할이 여기인 만큼 교수님들의 그러한 주장에 부합하는 판례를 중심으로 해서 확대의 흐름이라는 거 있죠.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다라는 거. 자, 그래서 첫 번째 원고 적격을 보면 이제 지금 처분이 2개잖아요. 그렇죠? 각 처분별로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고 적격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원고 적격이 여러분 나오면 12조 전단부터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12조 전단에서는 요건 사실이 법률상 이익이라고 돼 있으니까 법률에 있는 이익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법률상 이익이 답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학설이 있고, 그래서 뭐 권리구제설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법적 이익 구제설이 있는 거고, 그렇죠? 소송상 보호이익설, 그 다음에 적법성 보장설 등이 제시가 되지만 당연히 법률상 보호이익설인 판례의 입장이 타당한 거고, 그럼 판례의 그러한 법률상 보호이익설에 따른 해석의 결론이 뭐예요? 그게 근관계직구란 말이에요. 그래서 처분의 근거 법령과 관련 법령에서 얘를 보호하고 있는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이 있어야지만 얘가 여기에 대해서 뭔가 할 수가 있는데, 처분의 직당은 당연히 계직구가 있으니까
되는 거예요. 근데 직당이 아닌 제3자인 경우에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는 뭐 갑은 당연히 되겠지만 갑 회사의 주주나 직원은 아니죠. 제3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3자인데 제3자에서는 유형이 뭐예요? 우리가 배운 유형이 경업자가 있고 경원자가 있고 인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은 경원자, 경업자, 인인 중에 해당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총론 파트에서만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총론 파트에서 판례의 입장인 처분의 근거법률과 관련 법규에 의해서 보호되는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이 있으면 오케이, 없으면 각하가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알다시피 주주나 직원은 결국에는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이 아니라 뭐예요? 추상적, 간접적, 일반적 이익이고, 그렇죠? 그 다음 사실적, 경제적 이익에 불과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안 된다. 이런 입장으로 여러분들이 논리를 전개하면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원고적격에서는 우리가 누차 강조했듯이 이러한 총론이 있고, 그 다음에 제3자의 유형이 경업자, 경원자, 인인 소송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강론의 법리를 다시 한번 해야 되니까 여기서의 여러분들의 핵심적인 스킬은 뭐냐면 총론에 있는 일반론과 강론에 있는 일반론을 얼마만큼 내가 빠르게 현출하고 포섭을 두텁게 가져가느냐가 핵심 기술이라 그랬고, 그래서 뭐 집약적으로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업체 선정 처분이 절대평가에 의해서 만약에 이루어졌다.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경원자인 경우에 우리 두 번째 처분은 이제 경원자와 논리적인 형태가 비슷하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이 되면 적극 포섭, 해당이 되지 않으면 소극 포섭으로 가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경원자의 가장 핵심적인 요건 사실이 뭐예요? 상호 배타적 표리의 관계, 타방에 대한 허가가 나에 대한 불허가로 귀결되는 관계라는 거죠. 그런 시험을 우리는 무슨 시험이라고 그래요? 국어적으로 상대평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 그 다음에 절대평가라는 거는 걔가 떨어졌기 때문에 내가 붙고 내가 붙었기 때문에 걔가 떨어지는 관계가 아니죠. 나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된 거에 대해서 시비를 걸 수 없는 구조, 그게 절대평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호 배타적 관계가 성립될 수 없는 평가의 형태가 절대평가인 거고, 상호 배타적 표리의 관계가 성립할 수 있는 평가의 형태가 상대평가란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의 제시문에서 만약에 상대평가나 절대평가를 내가 국어적으로 구분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호 배타적 관계라는 요건 사실에 충족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면 적극 포섭, 소극 포섭으로 가는 거고, 우리가 이걸 1기에서 연습을 했단 말이죠. 그쵸? 근데도 참 안타깝게 이게 이번에 변시 6모에 또 출제가 됐어요. 똑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도 다른 형태로 출제가 되던가 아니면 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행시에서도 이번에 또 경원자 소송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빨리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행시에서 그 다음에 이제 부반청도 나오고 경원자도 나오고 우리가 강조했던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걔네가 나오면 우리가 안 나오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작년에 행시에서 형당이 나왔거든요.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 그 다음에 우리 시험에서 당사자 소송이 나왔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뭐 제시문의 배경 사실만 바꿔서 출제해도 어렵기 때문에 그 쟁점의 중요도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원자 별표 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1차 때 1기 모의고사 때 여러분들 잘 연습했겠지만 경원자라는 건 기본적으로는 본질이 뭐예요? 타방에 대한 허가가 있고 그 다음에 나에 대한 불허가가 있죠. 이 불허가는 기본적으로는 거부 처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왜 그래요? 선정에 대한 신청이 있고 신청에서 나가리가 있어야 그게 경원자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얘에 대한 처분,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원고적격이 인정돼요? 그게 이 불허가인 거부 처분의 직당, 그렇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직접 당사자의 본질에 그걸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얘가 얘기 때문에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 삼았던 건 경원자가 되면 바로 원고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경원자가 되면 바로 원고가 된다. 그래서 경원자 소송이 나오면 판례 4가지가 바로 그대로 들어가야 되는데 뭐예요? 상호 배타적 관계라는 거. 그 다음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자신에 대한 거부 처분에 대해서 협의의 소익이 있다라는 거. 근데 뭐 명백한 법적 사유가 있으면 또 안 된다는 거, 장애가.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였어요? 관병청. 이 4가지가 그대로 다 들어가야 된다 그랬고,
자, 그 부분이죠. 근데 여기서는 어때요? 이게 만약에 절대평가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상대평가여야지만 된다. 우리가 1기 때 했던 것들은 무슨 시험이었어요? 그때? 절대평가였단 말이죠. 그래서 된 애에 대해서 시비 걸 수 없었죠. 그다음 내가 안 된 건 시비 걸 수 있고 남이 안 된 건 그건 진정한 오지랖이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계집구가 없는 거. 그 연습을 여러분들이 충실히 했기 때문에 경원자가 이번에 행시에도 나오고 변시 육모에도 나왔기 때문에 경원자가 출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럼 네가 신기가 있어서 그런 거야? 아니에요. 전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뭐냐면 대부분 다 중요한 판례를 기반으로 해서 교수들이 강조했던 내용들이 뭐 그 접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검증이 됐으니까 경원자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께 제가 제시했던 그 판례 자체가 경원자 소송에서는 판례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근데 경원자가 아니다라는 설시를 했던 판례로 굉장히 중요한 최신의 판례가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경원자에 대해서 철저한 대비를 해야 되고 경업자는 또 작년에 나왔고 그 다음에 인인소송도 출제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승전결을 하는 중요도는 왜 있냐면은 이게 이제 전체 범위에서 뭐가 출제될지에 대해서 강약 조절을 해나가면서 공부를 해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100m를 달릴 때에도 내가 어디서 과연 전력 질주를 하고 어디서 승부를 쳐야 되는지가 정해져 있는 만큼 여러분이 모든 쟁점을 다 균일하게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디에 힘을 주고 어디는 약간 힘을 빼고 이 정도로 평타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전략적으로 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만약에 그냥 69개의 쟁점 전반에 대해서 다 그렇게 된다면 그게 실효성이 별로 없죠. 그래서 기에서 60%라는 레퍼런스가 있으니까 이 안에서 과연 그러면 최근에 출제 경향을 비추었을 때 뭐가 출제 가능성이 높은지를 제가 가이드를 주니까 여러분들이 그거에 따라서 또 강약 대비를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좀 더 어떻게 되겠어요? 개별적 구체적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경원자를 여러분 설치했으니까 경원자에 대해서 잘 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1기, 2기 때 다 경원자로 했죠. 그렇죠, 우리가. 그러면 3기 때는 인인소송을 한번 하겠네? 약간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죠. 자, 두 번째 대상적격인데 여러분들이 대상적격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강학상 행정행위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고 강학상 행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강학상 행정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결국 행구 법공이라는 네 가지의 요건 중에서 뭔가 흠결되는 작용에 대해서는 과연 우리가 어떻게 처분성을 인정하겠느냐. 기본적으로는 뭐라 그랬죠? 여러분 처분이 될 테니까 문제를 출제했을 것이다. 이 큰 틀에서 우리가 출발을 한다 그랬는데 여기서 보면 부정당 제재 처분이라는 것 자체는 행정행위예요. 행정행위. 제가 여러분한테는 한 번도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드린 바가 없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3기 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정리가 아니라 처음으로 얘기하네요. 자, 하명이 있단 말이에요. 하명. 하명은 여러분들이 작부급수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뭐 하도록 하는 거, 못하도록 하는 거, 내게 하는 거, 참도록 하는 거. 그쵸? 급부가 아니잖아. 급수죠. 그쵸? 수.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게 뭐가 중요해요? 예, 급부하명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과징금 있고. 그 다음에 산재보험료 있죠? 그래서 건보가 부과하는 산재보험료. 자, 이런 것들이 급부하명이기 때문에 당연 처분이지만 근복이죠. 그죠? 근복이 하는 그 확인이라는 결정도 처분이다라고 했던 거. 그래서 관병청으로 묶을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했단 말이에요. 자, 이게 좀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여러분들이 국어적으로 뭐 구분해내는 건 크게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야, 너 저 입찰에 참가하지 마. 그러면 그게 부작위 하명인 거고. 수인 하명은 여러분 이게 어디서 중요한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 권사가 떠올라야 되고 권사에 대한 처분성을 인정하는 학설 중에서 수인하명 플러스 집행행위. 그렇기 때문에 수인하명 얘가 행정행위니까 처분이다. 이런 논리 구성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 중요한 게 이제 수인하명으로서의 하명이란 말이에요. 하명. 그 다음에 이제 뭐 허가 특허라는 것들이 행정행위다. 이거는 뭐 어렵지 않아요. 이건 우리가 어디에서 했어요, 여러분? 저희 기승전결 중에서. 기에서 했겠지. 지금 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원고적격에서 했어요. 처분해서 한 게 아니라. 그래서 경업자에서 얘는 안 되고 얘는 되지만 결국에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그게 과당 경불. 그렇죠? 과당 경쟁으로 인한 불합리한 경영 방지의 취지만 있다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것들로 우리가 했었죠. 여기서만 나와요, 여러분. 허가하고 특허라는 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인가도 있어요. 인가도 얘도 뭐예요? 얘도 행정행위죠? 무슨 행정행위?
보충적 형성행위란 말이에요. 보형. 그렇죠? 그러니까 보충적 형성행위, 그러니까 여기 이건 어디서 했죠, 우리가? 협의에서의 얘기였어요. 이건 원고적격에서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가처분에 대해서 경업자 뭐 이렇게 하면 이제 뭐예요? 그건 꽈락이죠. 그렇죠? 전혀 상관없는 얘기고, 이거는 협의에서의 이익에서 했던 거예요. 보충적 형성행위니까 기본행위 하자는 기본행위 관할법원으로 가야 되는데, 기본행위 하자를 가지고 인가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것은 기본행위의 보충성에 반하는 거죠. 그게 분쟁 해결 이유 적절한 구제 수단이 아닌 만큼 우리가 아까 좀 이따 하겠지만 협의의 소의 이익에서 협의의 소액이 부정되는 케이스에 해당이 되는 걸로 인가를 했단 말이에요. 이 행정행위 이게 전부예요. 여러분이 해야 될 거는. 그러니까 행정행위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말고 우리가 출제될 수 있는 행정행위는 이게 전부다. 다만 이 특허는 어디서 했어요, 우리가? 조합과 관련된 부분에서 했죠.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 처분에서는 그 인가가 아니라 강학상 특허에 해당해서 행정 주체의 지위를 부여한다. 그렇죠? 그래서 그 전에 이루어지는 법률 관계라는 게 공법상 법률 관계. 거기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정행위 이것만 알면 돼요. 근데 이제 또 하나 더 있죠. 그게 뭐가 있냐면 수리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수리.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확인이 있어요. 확인. 그래서 이 확인이 어디에 나와요? 이게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 얘는 플러스 알파가 되고, 얘네들이 이제 법률행위적 행정행위가 되고, 얘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가 되는데, 이거는 거기서만 알면 돼요. 인적사항 공개. 그렇죠? 여러분 행정이라는 거는요. 이제 3기가 이르렀잖아요. 그러면 놀리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요. 딱 그거면 그거 이렇게 딱딱 가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논리는 의미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한 상태에서 직관적으로 답안에 담아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거, 저게 그거. 이것만 딱딱 와야 돼요. 지금은. 인적사항 공개에서 오는 거고, 수리는 우리가 뭐예요? 수리를 요하지 않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수리를 요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서의 수리는 수리를 요하는, 그렇죠? 신고에서의 수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리를 통해서 되는 거. 뭐가 있어요? 법의 노조 통보가 있었죠. 그러면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에서의 수리 거부는 당연히 논리적으로는 처분이 아니겠지만 불안정한 지위를 주고 그 다음에 분쟁에 조속한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수리 거부에 대해서도 처분성을 인정하는 매우 중요한 판례가 있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했었죠. 그렇죠? 자, 행정행위는 여러분들 그렇게 정리하면 되고, 행정행위는 당연히 뭐가 되는 거예요? 행정행위에 해당이 되면은 행구법공에 충족이 되기 때문에 당연 처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행정행위가 아닌 기타 행정작용은 처분이니까 문제를 냈을 텐데, 그 논리 구성이라는 것은 판례의 레퍼런스가 뭐였어요? 법불 법태규라 그랬죠. 그래서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렇죠? 그 다음 불이익 실질적인 결련성이라는 부분, 그 다음에 법치행정의 원칙, 그 다음에 상대방과 이해관계인의 태도, 그 다음에 신뢰보호 원칙을 기반으로 한 규범적 관점, 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판례의 총론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되죠. 자, 그런 관점에서 여기서의 부정당 제재 처분이라는 건 강학상 부작위 함용이니까 얘는 뭐야? 당연 처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직관적으로 머릿속에 이렇게 박혀 있어야죠. 이렇게 해서 부작위 함용. 그러면 얘는 처분 이렇게 가는 거면 그럼 내가 논리 구성은 어떻게 할 건가? 이게 결국에는 행구법공, 그렇죠? 여기서 각각 대표 판례 설시하고 포선만 하면 되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연습했던 게 대표적인 게 뭐가 있었어요? 그게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료 산정 기준 결정이었죠. 그게 강학상 확인으로서의 행정행위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확인에서 하나 빼먹었네. 그렇죠? 그래서 인적사항 공개가 있고 그 다음에 산재보험료 결정. 여기 산재보험료 결정은 누가 해요? 근복이 하죠. 그쵸? 근복. 자, 이거 빼먹었네요, 여러분. 저한테 얘기를 해줬어야죠. 왜 얘기 안 했어요? 그렇죠? 이게 더 중요한데,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하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 판례가 설시했던 논리적인 근거는 뭐였어요? 그때 근로복지공단이라는 게 행정청이고, 구체적 집행행위고, 법적 행위고, 공권력의 행사다. 이거 다 비비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알렸죠. 그렇죠? 알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규범적 관점에서 또 처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건보에서 나중에 급부함용으로 때리내서 그때 다투는 것보다는 이때 다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게 분쟁의
근본적인 조속한 해결이다라는 관점에서도 또 처분이다라 그래서 행구법공에서 법불법태규까지 확장해서 또 처분성을 인정했던 매우 중요한 출제 유력한 판례. 그렇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작위 하명이 처분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행구법공으로 딱딱딱 대표 판례 설시하고 비벼서 논리 결론하고 마지막에 뭐라고 때려주면 돼요? 이게 강학상 부작위 하명이기 때문에 당연 처분이다라는 논리 구조만 하면 된다. 그 다음에 여기서 뭐 1원설이고 2원설이고 뭐 그런 것들은 사실 무익적 기재에 해당이 되겠죠. 그렇죠? 강학상 행정행위가 처분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한 명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내가 헷갈린다 그러면은 1원설, 2원설 간략하게 한 2줄 정도만 치고 넘어가면 된다 그랬어요. 자, 근데 그와 대비해서 만약에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된다. 공정위의 기재부 장관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 거기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럼 요청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뭘 바로 직관적으로 떠올려야 돼요. 그럼 처분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항상 뭐부터 쓰는 습관을 형성하라 그랬죠? 법적 성질을 쓰라 그랬더니 거기서 써보세요. 법적 성질. 그럼 법적 성질은 뭐예요? 내부적 중간작용이에요. 그렇죠? 내부적 중간작용은 행구법공에서 뭐가 문제가 돼요? 권리의무의 변동이 거기서 발생하지 않죠. 종국적 처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에서 나가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나가리가 되는데 나가리가 된다고 바로 처분이 안 되는 것이냐? 그럼 문제 출제 안 했겠지. 그렇죠? 그런데 처분이 되는 관점은 법불법태규의 관점에서. 그렇죠? 왜 그렇게 되느냐? 이걸 써주는 건데 그 법불법태규라는 판례 처분성 판단 일반 기준이 이제 총론적인 판례가 되는 거고 당해 판례에서는 판례가 뭘 설시했어요? 그래서 조불 확수가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분쟁을 조기에 근본적으로 해결해서 불가쟁력을 통한 법률관계의 조기 확정과 행정의 원활한 수행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이때 다툴 수 있는 길을 열어두는 것이 국민의 삶의 질을 더 풍족하게 한다라는 거죠. 어차피 내가 때려 맞을 거야. 근데 때려 맞을 때 다툴 수 있는 것보단 때려 맞기로 되어 있는 게 거의 99.9%가 됐을 때, 그렇죠? 공정위에서 하라 그랬는데 안 할 때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다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 거 아니냐라는 거. 그럼 논리 구성은 어떻게 해야 돼요? 1원설, 2원설 다 때려 넣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행위가 아니죠. 그렇죠? 행정행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처분성을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법불법태규 판례 깔아 넣고 그 다음에 그 강론의 판례인 조불확수 판례 때려 넣고 처분이고 그 다음에 직접 판례는 뭐예요? 이게 판례가 있죠, 여러분.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또 관련 판례도 넣어야 돼요. 그래서 세무조사 결정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선정 뭐예요?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배제 뭐 이런 관련 판례 다 때려 넣고 하면 된다. 내부적 중간작용에서 제가 강조했던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증액경정처분은 증액을 다퉈야 되고 감액이라는 건 도와준 거니까 도와준 행위에 대해서 멱살 잡는 건 상도에 반하죠. 그러니까 감액된 원처분, 종전처분. 쉽죠? 그 다음에 이제 중앙행심위에 갔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취소 재결 또는 일부 취소, 변경 명령 재결 때렸다. 그러면 얘가 변경한다는 건 올려치기가 안 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이익 변경 금지 행심 47조 2항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 얘는 깎아주는 거니까 깎아주는 그 작용 자체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것도 논리적 모순이죠. 그러니까 그때는 감액된 원처분, 그렇죠? 변경된 원처분에 대해서 시비를 걸어야 되는 문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원처분주의와 관련된 문제였어요. 그래서 원처분주의라는 것은 행정청의 처분, 그 다음에 행정심판위원회의 이 확인이라는 처분 두 개 다 대상으로 하면 판결에 모순저촉이 발생하니까 그 모순저촉을 방지하기 위해서 분리해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만 그 행정심의의 멱살을 잡도록 하는 그 입법적인 초이스였죠. 그렇죠. 자, 원처분주의 19조 단서 위법성의 크기가 누가 더 커야 돼요? 원처분청이 커야 된다라는 거예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이때는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행심위가 피고가 될 수 없는 것. 우리가 연습했던 건 뭐가 있었어요? 이게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의 수리인데 그 수리에 대해서 인근 주민이 시비를 걸었다. 그랬더니 행심위에서 뭐예요? 그거에 대해서 인용 재결을 때렸네. 그러면 각하를 해야 될 걸 인용을 했던 경우,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들이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도 상정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기재부 장관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걸렸다라는 걸 공개해 버렸단 말이에요. 공개, 그렇죠? 공개 동그라미. 우리가 여러분들 배웠던 쟁점 중에 공개는 뭐밖에 없어요? 인적사항 공개밖에 없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공개가. 그렇죠?
여러분 답안지 점수 공개 뭐 이런 거밖에는 없단 말이에요. 공개가. 그러니까 딱 그게 떠올라야죠. 그렇죠? 그럼 인적사항 공개 그게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공개라는 게 판례가 여기서 설치했던 법리가 뭐였죠? 이게 뭐야? 공개라는 건 이미 까발려지면 국민의 머릿속에 있는 내용까지 지울 수는 없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사실행위인데 위에서 찍어 누른 거니까 권력적 사실행위, 권사죠. 권사. 법적 성격 권사. 그렇죠. 법적 성격부터 치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권사지. 그럼 권사에 대해서 과연 처분성을 인정할지에 대해서 예전의 판례들은 뭐예요? 교도소에서 기본적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의 변동이 있기, 교도소가 이제 권사의 천국이죠. 그렇죠? 뭐 아무튼 뭐 시킨단 말이에요. 자, 그런 것들이 그냥 국민의 권리의무의 변동을 초래한다라는 그냥 러프한 관점에서 성의 없는 판결을 때리다가 헌재가 치고 올라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좀 정치한 논리 구성을 하기 위해서 권사라는 것, 거기 안에서 특히 인적사항 공개 조치에는 인적사항을 공개하기로 하는 결정이라는 행정행위가 내재되어 있고 그 집행행위로서 공개가 된 거니까 그 결정이라는 확인이 행정행위니까 얘는 처분이다라는 다소 관념적이고 추상적이지만 정치적인 논리를 전개했는데 그 논리가 어디에서 파생됐어요? 학설에서 파생됐다라고 교수님이 주장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확인. 그렇죠? 여기 수인 하명 요거 그렇죠? 요거랑 연계해버리면 결국 학설 중에서 뭐가 있었어요? 일원서를 기반으로 해서 결국에는 얘는 공정력이 없기 때문에 처분성이 부정되지만 그 작용 자체에 수인 하명이라는 행정행위가 내재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집행행위니까 수인 하명은 행정행위니까 얘는 처분이다라는 요 판례의 논리적인 구조를 약간 차용한 듯한 그런 느낌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공개 결정이라는 가항성 확인 거기다 별표 그 다음에 집행행위 처분성 긍정 왜 처분인가요? fx y 즉 f 행정행위 처분 이것 때문에 그렇다. 자, 그러면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여러분 1원설 2원설 그게 총론의 학설이고 강론에 있는 학설을 써줘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 공개 조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권사와 관련된 부분에 별도의 학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여러분들 잘 기억해서 설치하고 그 다음 판례는 옛날 허접한 판례, 최근에 세련된 판례 이것까지 다 때려놓고 그 다음에 요 판례가 리딩 케이스란 말이에요. 인적사항 공개 조치가. 그럼 여기서 설치했던 판례의 요건사실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돼? 포섭으로 이끌어야 되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뭐 하기로 하는 확인 플러스 집행행위 요거가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판례는 기본적으로 이제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행구법공에서 비비고 그 다음에 또 뭐까지 얘기했어요? 법불 법퇴규의 관점에서 한 번 더 비벼줬죠. 그래서 이때도 기속력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국배만으로는 사법 통제가 안 된다라는 거, 요것도 설치하고 포섭으로 하는 것도 우리가 2기인가 거기 때 연습을 했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국책사업 거부작용의 처분성 긍정. 이제 국책사업 거부작용이죠. 신청을 했는데 거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부 처분이 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남소방지의 취지에서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라는 게 있죠. 그렇죠. 그래서 공변신 우리가 이렇게 연습을 했어요. 그러면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죠. 허가니까 당연히 행정행위죠. 그래서 거부로 인해 권리의무의 변동이 발생하고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은 법규상 신청권이 있죠. 허가하고 특허는 여러분들이 관련 법령에 다 신청권, 일반적, 추상적 응답 요구권이 다 박혀 있어요. 자, 근데 문제가 만약에 이렇게 꼬아서 냈다. 기재부 장관의 거부 처분에 대해서 갑에 새로운 신청을 했네? 그렇죠? 갑이 새로운 신청을 누구한테 또 했어요? 기재부 장관한테 했단 말이에요. 그럼 기재부 장관한테 또 찾아갔으니까 이거는 객관성이 담보되질 않죠. 그러니까 행정심판이 아니라 단순 이의 신청인데 단순 이의 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은 처분성이 부정되죠. 그렇지만 새로운 신청은 새로운 거부로 귀결되는 논리적 구조 속에서 새로운 거부로서의 처분성을 인정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것도 연습을 했고 이미 작년 기출이지만 제소기간과 관련해서 우리가 한번 연습을 더 했어요. 행정기본법 36조 사항이었나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연습을 한번 했다. 연습했잖아요. 우리 그렇죠? 다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뭐냐면 3기가 되면은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그게 왜 그런지에 대한 생각을 할 시간이 없어요. 그냥 그게 그건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건 거고, 그렇게 해서 답안에 담아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왜 이게 그렇게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했냐면, 담아내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그게 지금 부족하다. 그래서 나는 그 원리를 깨우치겠다. 이건 아주 미련한 방법인 거고, 지금 원리고 논리고 다 필요 없어요. 그냥 그게 이거라는 것만 직관적으로 딱 많이 담고 비비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3기 때는. 그게 또 아는 거예요. 그게 원리를 아는 거다. 자, 세 번째. 협의의 소이익과 관련해서는 아까 얘기했지 시행규칙이 나왔기 때문에 시행규칙은 협의의 소이익에서의 가중적 제재사유밖에 낼 게 없으니까 이게 당연히 그 내용인 거고요. 그 다음에 용어를 잘 써야 되겠죠. 그래서 시행규칙이라는 법규 명령이라는 게 있는 거고 얘는 법적 성질이 뭐예요? 실질설과 형식설 중에? 실질설이라 그랬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무슨 예를 들었냐면 뭐 아이폰인가? 아이폰으로 예를 들었나? 그래서 애플이라는 박스 안에 샤오미를 넣어놨을 때 애플로 보겠느냐 샤오미로 보겠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포장지가 중요한가? 뭐 에르메스 백을 뭐 3년 동안 계속 들고 다녀요? 쇼핑백을?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뭐가 들었는지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판사도 당연히 실질에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단순한 제재 처분의 기준, 재량 준칙으로 봐서 법규성을 부정하죠. 법규성을 부정하니까 재판규범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중적 제재 사유라는 것은 법규성이 없는 재판규범성이 없기 때문에 판사가 외면을 했던 거죠. 그래서 보질 않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협의의 소익이 부정됐다라고 봤던 거예요. 과거에. 근데 그거는 이제 꿩과 같은 판례라 그랬어요. 즉 있는데 내가 외면한다고 그 존재 자체가 부정되는 건 아니죠. 오늘 말을 되게 잘하네. 그렇죠? 왜 그러지? 어제 잠도 못 잤는데. 어제 좀 일이 많아갖고 잠을 잘 못 잤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말이 되게 잘 되네요. 그래서 근데 꿩과 같은 판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이 있는데 그 존재 자체를 외면한다. 그 현상 자체를 외면하면 안 되죠. 그 현상이 뭐예요, 여러분? 여기서는 국민에게 발생할 구체적, 현실적, 가중적 제재 사유라는 처분, 그 현상. 왜냐하면 공무원은 준수할 의무가 있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변경된 판례, 그래서 법규의 성질과 상관없이 공무원은 준수할 의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에게 발생할 위험은 구현 이렇게 했던 거 기억해서 협의의 소위 긍정. 그게 다수 의견. 그 다음에 별개 의견은 헌법 몇 조? 95조. 그렇게 해서 형식설에 따라서 했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별개 의견 거기다가 여러분 언더라인하고 헌법 95조 쓸 수 있어야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생각보다 진도가 잘 나가니까 여러분들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제 3기가 되면은 마인드 컨트롤도 잘해야 돼요. 된다고 생각하고 그냥 덤비는 거죠. 그죠? 아, 난 안 될 것 같아. 그러면서 공부한다는 건 자기 모순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2단계까지 왔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포기만 하지 않으면 그렇게 믿고 가는 거고 자기 확신 속에 가는 거고요. 고민이 되거나 뭐 이럴 때는 여러분 고민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고민은 자기 전에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고민을 한 10분간만 한다. 정해놓고 그때만 고민하는 거죠. 그렇게 해보세요, 한번. 그렇게 해서 10분. 10분도 너무 길어. 5분 뭐 이렇게 정해놓고 한다든가. 나머지는 그냥 고민 없이 그냥 지내가는 거예요. 의식적으로라도. 그다음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잠자는 시간도 픽스해 놓고 딱 그 시간에 잠드는 연습도 많이 해야 되고요. 그런 얘기들도 시간이 될 때마다 좀 하도록 할게요. 자, 제소기간 한번 볼게요. 자, 20조 1항 단서가 있어요. 20조 1항 단서라는 것은 제소기간의 특례예요. 거기다 써보세요. 제소기간의 특례. 보통 20조 1항 본문이 안날로부터 90일이고 실무상 안날로부터 90일이 도가되기 때문에 다 각하인데 20조 1항 단서에서 행정심판위원회하고 특별행정심판위원회를 거치면 그때 걔가 뭐라고 때렸는지를 알고서 다툴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합리적으로. 왜냐하면 걔는 뭐기 때문에 사법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헌법 107조 3항에 따라서. 그러니까 얘가 행정심판위원회가 될 때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행정심판위원회라는 이름이 아닌 이상한 이의신청이라든가 뭐 다른 이름이 있을 때에는 이름이 같다고 본질이 같은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면 걔가 이름은 이거지만 본질이 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거죠. 검증.
그 검증은 뭘로 하는 거예요? 헌법 107조 3항에서 준사법 절차로 규정해놨기 때문에 얘가 진짜 준사법 절차로서의 본질인 객관성, 공정성, 절차적 권리를 담보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학설이 있고요. 그렇죠? 판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특별행정심판위원회로 귀결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특례를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특별행정심판위원회에서 객공절이 흠결이 돼서 안 돼서 나가리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조 1항 단서의 특혜는 못 받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행정기본법 36조 4항은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걸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소개만 하라 그랬죠? 판례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무리하게 여러분만의 논리를 전개한다고 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관심도 없고. 알겠죠? 자, 그렇게 해서 여기서 만약에 행정심판위원회에서의 변경명령 재결을 때렸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때는 당연히 행정심판위원회이기 때문에 거친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소기간은 특례가 적용돼서 재결소정본 송달일로부터 90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 if를 보세요. 기재부 장관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을 했다. 그러면 안 된다고 했던 애한테 또 간 거죠. 여기서 객관성이 있나? 없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그냥 넘어가면 되지만 당연한 걸 어떠한 구체적인 논리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게 법학이에요. 사실은. 별로 의미는 없죠. 법학이라는 게 답답한 학문이죠. 그러니까 이때도 헌법 107조 3항 객공절, 포섭, 객관성, 공정성, 절차적 권리 보장 안 되기 때문에 얘는 단순히 이의 신청으로 여러분들이 논증을 메이드하고 그렇게 해서 가면 되죠. 그럼 단순히 이의 신청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헌법 107조 3항. 헌법에서는 여러분 107조 3항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27조 1항에 있는 재판 청구권 뭐 그 정도만 알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헌법 95조 했던 거. 자, 그래서 객공절. 그러니까 제소기간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 거기다 별표 치고 행정기본법 36조 4항의 제소기간 특례를 소개. 거기다 써보세요. 소개. 그래서 결론 짓지 말라 그랬죠. 그렇죠? 결론 지으면 안 돼요. 결론 지으면 그 맞는 게 아니에요. 아직 판례가 없기 때문에. 판사들은 아직 모르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모를 수도 있죠. 뭐 여러분. 자, 그 다음에 기재부 장관의 국책자업 선정과 관련된 갑의 재신청에 대한 기재부 장관의 재거부 처부. 거기서 이미 새로운 신청이라고 여기서 어떻게 된 거예요? 논증을 했죠. 새로운 신청. 근데 이 새로운 신청에다가 여러분들이 언더라인 해보고요. 이게 여러분 제시문에 새로운 신청이라고 낼까? 아니죠. 어떻게 내요? 새로운 신청이라는 걸 국어적으로 이렇게 러프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거를 새로운 신청이라는 판례 그거 때려 넣고 그 다음에 새로운 신청이라는 그 판례 요건 사실에다가 제시문에 있는 정보를 유기적으로 비벼서 포섭으로 가져가야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예를 들어서 기재부 장관이 애초에 안 된다고 했던 사유가 있을 것이고 그 사유를 보완해서 했던 신청이 있을 것이고 그러한 개의 신청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어요? 판례 요건 사실은 새로운 신청으로 여러분들이 평가할 수가 있다. 그러면 그 새로운 신청이 있으면 뭐야? 신청에 대한 노가 거부 처분이니까 새로운 거부 처분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부 처분이 다시 나왔네? 그러니까 20조 1항 본문으로 그 재거부 처분이 있으면 안날로부터 90일 이내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때 이 재거부 처분은 기본적으로 어떤 성격도 갖고 있어요. 이의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의 성질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의 신청에 대한 기각 재결 있죠. 이거는 행소법 20조 1항의 본문은 적용은 안 되지만 아까 얘기했던 행정기본법 36조 4항은 적용될 수 있다라는 것만 적용 가능하다 이것만 소개하면 되는 거예요. 소개 거기 또 쓰면 되죠. 자, 그 다음에 피고적격. 피고적격도 매우 중요하죠. 여러분 실무에서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문제 작년에도 나왔죠. 여러분 당사자 소송에서의 피고적격 39조를 기반으로 해서 행정 주체가 거기서 누구였는지 그걸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됐고 언제나 출제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서의 논리적인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행정조직법상의 용어의 위임 위탁만 제대로 알면 돼요. 위임 위탁만 넘어가고 나머지는 넘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야죠. 위임 위탁이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받은 놈이 피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임청, 수탁청인 조달청장이 피고가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있던 사람을 피고로 지정했다 그랬을 때에는 각하가 아니라 피고 경정 신청을 이끌어내고 성명권이 발동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피고 경정 성명권 이게 같은 페어링으로 돌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피고 경정의 가장 핵심적인 효과가 뭐예요? 14조
4항이죠. 그렇죠? 14조 4항에 어떻게 돼 있어요? 구소가 제기된 시점에 제기된 걸로 간주된다는 효력이 어디에서 준용돼요? 소변경에서 준용돼요. 그래서 21조, 그 다음에 37조, 42조에서 14조 4항이 준용되면서 소변경, 그렇죠? 소변경의 실익은 제소기간의 기한의 이익을 보전시켜주는 데 핵심이 있다라 그랬고, 처분권주의 때문에 원래 피고 선택이던 소를 변경하던 간에 당사자가 신청해야 되는데 알았으면 잘했겠지. 근데 못했으니까 판사가 후견적 지위에서 적극적인 성명권을 발동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별도의 보론으로 연습 많이 했어요. 성명권, 별표, 그렇죠? 자, 이런 거 나오면 여러분들이 조문 잘 써주는 게 이게 명품이죠, 그렇죠? 민소법 있어 보이잖아요. 민소법 쓰면. 자, 그래서 피고 경정 성명권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신청 플러스 허가로 돼 있죠. 그렇죠? 처분권주의 거기 써보세요. 처분권주의 민소 203조죠. 그렇죠? 처분권주의 민소 203조. 그래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해야 되는데 판사가 잘 아니까 재능 기부를 해야죠. 적극적 성명권.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임의적 전치죠. 그래서 필요적 전치, 예외적으로는 도세공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도로교통법, 세금, 그 다음에 공무원에 대한 인사처분. 자, 관할은 서울행정법원, 대전지방법원 본원이 될 거예요. 뭐 의미는 없고. 민사로 만약에 잘못 제기했을 때 또 행정으로 봐주는 판례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8번 입찰 참가 자격 정지 처분에 대해서 예방적 부작위 소송. 이게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무명항고 소송, 행소 4조 열거적 해석을 기반으로 해서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거기 정지 처분도 있고요. 거기다 플러스 알파라고 써보고요. 그 다음에 입찰 참가 자격 정지에 대한 공개 조치 있죠. 공개 조치. 거기 그게 플러스 알파로 별표하고 써보세요. 거기다가. 원래 그게 더 중요하죠. 권사에서는 여러분 중요한 게 뭐야? 때려맞기 전에 못하게 하는 게 제일 실효적인 권리구제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권사에서 검토는 뭘로 담으라 그랬어요? 생각하는데 예방적 부작위 소송이 허용되지 않는 판례 입장에 따를 때 그 부분에 대한 처분성을 인정하는 판례 입장이 타당하다. 이 논리 중요하니까. 물어보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끌어오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열거. 그렇죠? 처분청의 1차적 판단권 존중이라는 거 중요하니까 그런 거고. 9번 한번 볼까요? 입찰 참가 자격 정지 6개월 처분에도 불구하고 처분의 위법을 들어서 입찰 참가 자격 지위 확인의 소를 제기했네? 그렇죠? 나는 공법적으로 있잖아. 입찰 참가 자격을 있는 지위에 있어 라는 확인의 소를 제기해서 확인에다가 여러분 동그라미 별표하고 이거는 당사자 소송이 아니죠. 그렇죠? 무효 확인 소송이 아니라 당사자 소송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시 확정의 이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현위불유, 그렇죠? 현존하는 위험에 대한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는 유효 적절한 구제 방법인 경우에만 그게 허용이 되는 건데 이건 뭐에 반해요? 공정력에 반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처분 자체에 대해서 아직 권한 있는 기관인 처분청과 행정심판위원회와 취소법원에서 아직 뭐라고 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렇죠? 아무 권한 없는 자기 스스로가 이게 위법하니까 나는 지위가 있다라는 확인을 구하는 것은 불가한 거죠. 불가. 자, 그 다음에 10번째.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 제기 시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대한 즉시 확정의 이익. 자, 이것도 즉시 무효 확인 소송. 그렇죠? 거기다 무효 확인 소송 언더라인하고 별표. 이때의 무효 확인 소송의 본질은 확인의 소가 아니라 항고 소송이라고 그랬어요. 행소 4조 항고 소송. 자, 왜 과징금 부과 처분이 갑자기 나왔어요? 여러분 거기에 보면은 과징금으로 변경해서 처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징금 부과 처분이라는 것도 스토리라인 상에는 들어갈 수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무효 확인 소송이 만약에 즉시 확인의 소송이라면 확인의 소는 즉시 확정의 이익이라는 게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무효 확인 소송은 확인의 소가 아니라 그랬죠. 항고 소송. 얘는 적극적으로 뭘 쟁취하기 위한 소송이에요? 기속력을 쟁취하기 위한 소송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확인의 소가 아니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라는 이행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하고 상관없이 무효 확인의 소는 제기할 수가 있고, 그럼 무효 확인의 소 살아있고 그 다음에 부반청 살아있을 때 분쟁 해결의 유효적절한 구제 방법은 뭐가 돼요? 부반청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반청이 아니라 관병청이 되는 거죠. 관련 청구 병합으로 소송 경제와 분쟁의 이례적 해결을 도모할 수 있다. 즉시 확정의 이익이 불효하다는 게 VS하고 당사자 소송으로 가면 되겠죠.
자, 밑에 보면 있어요. 당사자 소송의 경우에는 즉시 확정의 이익이 필요하네요. 그래서 현위 불유 이거 암기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 1기 때 시험을 봤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입찰 참가 자격 정지 6개월에 대한 취소 소송이 입찰 참가 자격 지위 확인에서보다 분쟁 해결에 뭐가 되는 거예요? 유효적절한 구제 방법이 되니까 이때는 즉시 확정의 이익이 나가리 되는 거니까 각하로 볼 수가 있죠. 근데 공정력에 반하기 때문에 뭐 기각으로 본다는 뭐 판례도 있는데 즉시 확정의 이익이 불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각하로 봐도 맞아요. 그럼 뭐 의미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11번. 자, 기재부 소속 공무원 A가 기재부 장관에 대해서 연금 신청을 했네요. 연금 딱 동그라미 하고 여러분들이 연금을 보자마자 무슨 청구권? 추상적 청구권이 반드시 떠올라야죠. 그렇죠? 거기에 비슷하게 들어가는 게 뭐가 있어요? 육아휴직 급여 청구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기재부 장관이 거부 또는 감액 처분을 했네? 그럼 뭐에 대해서 다퉈야 돼요? 감액 또는 거부 처분에 대해서 다퉈야죠. 그렇죠? 왜? 추상적이니까. 추상적인데도 불구하고 곧바로 지급 청구를 하는 건 그건 추상적 청구권하고 논리적 결이 맞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부 또는 감액 처분에 대한 항고 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A가 대한민국 동그라미 하고 얘를 피고로 해서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럼 이건 무슨 소송이에요? 이게? 그렇지. 형식적 당사자 소송 거기 써보세요. 형당. 그러면 몇 조가 떠올라야 돼요? 토지보상법. 여러분한테 제가 되게 창피하게도 얘기하면서 뭐 8호 2 뭐 이렇게 하면서 했잖아요. 토지보상법 85조 2항. 그렇죠? 자, 토지보상법 85조 2항에 명시적으로 있는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 이외에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당사자 소송을 허용할 수 있겠느냐. 판례는 기본적으로 부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가리. 그렇죠? 형당 X 쓰면 되죠. 밑에 있어요. 다 토지보상법 85조 2항. 자, 강학상 형식적 당사자 소송으로 부적법 각하 판결의 대상이기 때문에 취소소송 제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논리는 뭐로 확장될 수 있어요? 소변경으로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사자 소송에서 취소소송으로 소변경을 함으로써 제소기간의 기한의 이익을 보전할 수가 있게 몇 조예요? 42조 소변경에서 나와요. 자, 12번. 기재부 소속 공무원 A가 기재부 장관에 대한 연금 똑같은 얘기네? 그렇죠? 아, 다른 얘기네요. 연금 지급 신청을 이제 어제 잠을 못 잔 게 티가 나네요. 그렇죠? 1시간이 다 가까이 되니까. 자, 연금 지급 신청을 했어요. 근데 이제 기재부 장관이 인용 이후에 법령 개정으로 감액이 됐어요. 법령 개정으로에다가 동그라미. 이거는 행정청의 작용이에요? 아니면 현상이에요?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령의 개정으로 감액된 거죠. 그냥.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전에 인용 결정을 받은 상태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얘는 구체적 청구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A가 기재부 장관을 상대로 해서 감액에 대한 취소송을 제기했다. 이건 부적법한 거죠. 거기다가 뭐라고 쓸 수 있어요? 처분성 나가리가 되기 때문이에요. 처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건 법령의 개정이라는 현상이지 처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법령이 개정됐기 때문이지 행정청이 깎았기 때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분이 아니죠. 그래서 감액은 단순한 뭐가 되는 거예요? 간념의 통지가 되는 거죠. 그렇죠? 팩폭이에요. 팩폭. 야, 너 법령에서 이렇게 깎였단다? 뭐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관념의 통지에 여러분 동그라미 별표죠. 그래서 처분성이 부정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대한민국을 상대로 곧바로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뭐로 연결이 돼요? 취소소송에서 당사자 소송으로 소변경 21조를 쓰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정말 번개 같은 시간으로 기승전결해서 기와 관련된 내용들을 소송 요건을 중심으로 해서 했단 말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사례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막힘없이 얘기가 될 수 있는, 막힘없이 지금 이해가 됐던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친숙하게 잘 알고 있는 건데, 제가 막 얘기를 했는데 웃음은 나오는데 이해는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잘.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논리를 자꾸 보지 말고 그냥 자꾸 암기하는 거예요, 때려 외워서. 그래. 왜냐면 이해는 이미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상기까지 온다는 건. 그러면 여기선 이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 암기하는 거죠. 다시 주워 담아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왜 웃었는지를 진짜 파악하고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소송 요건과 관련된 부분, 이 당해 사례를 통해서 했고 60%에 해당되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중요한 부분, 여기는요, 여러분 승부처가 아니에요. 잘 알아야 되는 게. 승부처가 아니죠. 왜냐면 이 부분이 전부 행정의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주인공이죠. 여기는 승부가 나지 않아요. 승부는 어디서 나냐면 여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요. 그래야 뭐 60점 이상으로 치고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디폴트 값.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기본으로 치고 가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잘한다 그러니까 난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건 누구나 잘하는 거예요. 기본값. 그 다음에 이거하고 이거에서 승부. 그래서 내가 과연 얼마만큼 이 취지와 그 다음에 내용을 올바르게 알고 있는지를 잘 현출함으로써 이 부분에서 승부를 본다라는 거죠. 그걸 잘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또 여기가 약하죠. 그렇죠? 그런 것들 잘 봐야 되는 만큼 여러분들 이제 둘째 시간에 승과 관련된 내용 같이 한번 볼게요. 좀 쉬었다 할게요.